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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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원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죠. 네. 그럼 정치인 잘했냐? 이런 생각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사람도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정치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 여기서 하나 구별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정치하고요. 행정을 좀 구별을 해보고 싶어요. 다르지 않나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는 관계적인 부분이라면 행정은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일치시키죠. 정치를 잘하면 행정을 잘할 것 같죠. 근데 행정을 잘하면 정치를 잘할 것 같고 경제를 잘하면은 정치도 잘할 것 같고 원래 공부 잘하면 착한 줄 알고 뭐 그런 거죠. 맞아요. 왜 전교 1등이 착한 어린이여야 돼? 이런 저도 이상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이런 물음표를 많이 찍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를 잘한다고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평가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한번 적어봤어요. 당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네. 시간이 걸려서 빛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피카소가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예술 분야에서 그런 경우 되게 많이. 근데 피카소는 그나마 살아있을 때 유명해졌었던 케이스예요. 맞아요. 아, 좀 그런가요? 부귀영화를 좀 누렸어요. 음. 고흐가. 고흐구나. 그러면 네, 그 네. 사람은 그 사람이 뭔가 해놓은 정책이 그 당시에는 에이 그러다 나중에 빛을 보는 경우가 있고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포퓰리즘이야.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현재의 정책을 그렇게 보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의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내놓는 정책이 그게 옳다 그르다를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히딩크가 내내 5대 0이었잖아요. 그쵸. 왜 감독 안 바꾸냐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엄청 바꿨으면. 4강 못 갔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뭔가 하나 어긋나면 실패하면 낙인이 찍히죠. 그쵸.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목적을 갖고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잘 먹힐 수도 있지만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이거에 유일하게 관대한 게 어딘지 아세요? 병원이요. 의사들이 정확하게 약 처방을 할 수 있는 확률은 30%를 넘을 수가 없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 뭐 검사하는 기술들이 좋아지면 좀 나아졌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에 되게 여러 가지를 넣어주잖아요. 그쵸. 소화제도 넣고 항생제도 소염제, 넣고 항생제. 소염제도 넣고 뭐 어떻게 될지 골고루 다 모르니까. 넣는. 부담이 가지 않는 헌에서 네. 다양하게 넣는 거구나. 그래서 행정적인 정책이나 이런 걸 시작할 때 당장의 실패냐 성공이냐에 너무 매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리어 저 정책을 왜 하는 건데 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국가적인 또는 국민들을 위한 또는 시민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지 근데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역사를 공부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론이 잘못 형성돼가지고 그 방향으로 갔네. 결과가 좋지 않았다. 네, 포퓰리즘이 대부분 그런 경우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오답노트 네. 오답노트를 잘 쓰는 사람들이 성적이 좋아요. 똑같은데 실수 안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한번 틀리면 인생이 끝난 걸로 생각하잖아요. 당장 좋았던 것 중에 나중에 아닌 경우가 공산주의가 좀 그래요. 공산주의가 대표적으로 계획경제거든요. 미국하고 소련이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싸울 때 우주 개발에서 소련이 스푸트니크 하면서 먼저 앞서가 버렸어요. 네. 미국이 뒤쳐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시스템이 그 당시만 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길게 보면 근데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참으로 이상적인 시스템처럼 보이는데 인간의 인간이라서. 심리를 본성을 네. 생각을 못한 거죠. 생각을 못했다.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인간의 본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이 바뀌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계획경제가 먹히는 시점이 있고 계획경제가 독이 되는 시점도 있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늘 자유시장인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얘네도 옛날에 계획경제였어요. 지금도 계획경제 아닌가요?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마음대로 뭐 이렇게 쥐락펴락 맞아요. 좀 하잖아요. 그렇게 네. 돌아가려는 낌새가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여튼 복잡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저는요, 행정 쪽에서 뭘 볼 때 가장 중요한 목적, 목표 지점은 일반인들인 거죠. 권력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쵸.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민주주의라는 뜻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국민이 그 권력을 이임한 거고 그것도 제한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 안에서 써야 되는 거고
잘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국민들이 너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야시킬 수 있고, 국민들이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도 중요하죠. 단면밖에 못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현재 얘기를 하면 시끄러우니까 옛날 얘기를 하자는 거죠. 네. 이방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폐를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했어요. 대단하네요. 저 때부터. 그러니까 이 당시도 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선 많이 느끼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쌀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하니 이방원도 그런 면에서 깨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화폐 경제라는 거는 상업하고 관계가 더 많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기본적인 정책을 산업공상이었어요. 상업이 제일 낮게 봤군요. 이유는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고려 시대에 상업 중심으로 돌아갔거든요. 아, 고려시대 때는 무역을 좀 했죠. 코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이유도 거기서 시작되는 그쵸, 거고. 고려로. 왕건이 개성상인 집안 출신이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영화가 있어요. 어린이들은 보지 마시고. 순수의 시대. 신하균은 가상인물로 나와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1차 왕자의 난 전을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자마자요. 굉장히 화려해요. 복식이나 이런 거를 그 시절 그걸 굉장히 살리려고 노력했나 봐요. 고려 시대가 화려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게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그게 그대로 가고 있지. 남자들 다 귀걸이 하고 있어요. 이성계를 묘사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모습은 조선 후기 모습이고, 이방원이 고려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치라고 본 것 같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쵸. 그 원인을 뭐라고 봤냐면 상업이 너무 활성화돼서 그래. 아이고 후퇴하게 생겼네. 그건 잘못, 뭐 그 당시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실제 강건을 생각할 때 사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경제 발전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로마인 이야기의 그 갈리아 전쟁기를 보면 로마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 야만인 갈리아 애들은 로마 쪽하고 무역을 해요. 네. 사치품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편안한 걸 알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군사력이 떨어져. 몸이 편해져서. 네. 그런데 한참 안쪽, 지금으로 치면 네덜란드 지역이에요. 거길 벨가이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로 가면 이런 걸 사는 게 자기네들의 그런 강인함을 갉아먹는 거라고 생각해서 무역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아, 알고 있었던 거야. 옛날 사람들도 그걸 아는구나. 이방원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상업이 필요해. 근데 상업이 가면 사치가 일어날 수 있고 실제 강건이 무너질 수 있어. 당신의 선택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 그 화폐를 통용시키고 싶었던 거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던 거야. 네. 근데 그게 농업 중심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논쟁은 미국 초기에도 있었어요. 제퍼슨이라는 사람과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거 갖고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해밀턴은 공업 중심으로 가야지 경제가 활성화돼. 제퍼슨은 뭔 소리야, 농업 중심으로 가서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돼. 둘 다 맞죠. 맞는 말이죠, 둘 다. 근데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결국은 화폐를 통용하려는 시도는 잘 안 됐겠네요. 이거 세종 때도 시도하거든요. 네. 세종도 실패해요. 언제 성공하냐 하면 숙종 때쯤 돼서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올라가기 시작. 참 어렵죠. 네.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집권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것 때문에 왕자의 난도 일으키고 했죠, 자기는. 민씨들도 다 치고. 그쵸. 중앙집권으로 가야지 지방에서 호족들이 일어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알아, 이 느낌이죠. 그 중에 하나가 조세제도예요. 네. 이게 왜 중앙집권하고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해보면 고려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방에서 다 이렇게 모으는 게 어려워서 전시과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당시에 중앙집권이 아니니까 관리를 내보냈다라고 하기가 약간 애매해요. 지방 유지들이 알아서 관리하는 느낌이에요. 호족들이. 그들이 관리하고 그 중에 일부를 넘기는 뭐 이런 느낌으로 돌아간 거예요. 조선 초기엔 이걸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시도는 했어요. 뭘 했느냐 하면 일단 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오, 인구 센서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왜 안 됐을까요? 네가 뭔데? 중앙집권이 약하단 말이야, 아직. 관리를 내보내도 이 사람이 말빨이 안 먹혀. 숨기면 되고. 뭐 등등등의 이유로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했대. 왜 백성들이 피곤하지? 생각해봤더니 조사를 당한 집만 세금 부과가 되는 거야. 그게 집중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부역도 있고 군역도 있잖아요. 미치는 거지. 뜻은 이해할 수 있으나 백성들은 피곤했다.
이거는 성장통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가야 되는 길은 맞아. 조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잘 나가던 로마도 이 비슷한 방법을 써요. 내가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가치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요, 1년에 이 정도의 GDP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를 세금으로 바칠게요. 네. 라고 계약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퍼센트를 먹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창 잡아야 되죠. 퍼센트제의 문제인 거죠. 퍼센트제가 좋을 때도 있는데 나쁠 때가 이런 때예요. 근데 지금은 좀 낮죠. 그래도 문제는 있죠.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죠. 그쵸. 그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건데 하여튼 노력은 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호패법이에요.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현재 없는 게 하나 들어가죠. 신분, 양반이다, 양인이다, 중인이다, 노비다 이런 게 적혀있는 게 지금으로 보면 이상하지만 그 당시로 보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 신분제를 굳히려는 노력으로 간 게 문제라는 거죠. 신분 간에 사다리를 만들어두면 되는데 그건 막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세종 같은 왕들은 장영실을 이렇게 픽업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외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막혀 있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았을 텐데 근데 당시에는 노동력이라는 것이 노비가 없으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로봇으로 생각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네, 안타깝지만. 또 하나는 지방의 이제 유지들, 이방, 호방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막 이상한 비굴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유지예요. 이 사람들의 권력을 축소시켜요. 중앙의 관리의 힘을 강화시키는. 근데 문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처음 하는 것은 어설플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같이 얘기해 볼 만한 거는 불교하고 성리학입니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성계는 불교였죠. 유교로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이방원은 장원급제라는 사람이고 성리학자예요. 유교로 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삼국시대부터 이어지던 사찰을 많이 없애버려요. 저 때도 없앴군요. 그냥 네. 둔 게 아니고. 안타깝죠. 그게 지금 남아있으면. 그러게요. 유적지인데. 이 탑에 대한 얘기도 한국 어디까지 가봐니 해서 공부를 했는데 목탑 형태부터 들어왔대요. 그러다 나중엔 석탑으로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남아있는 거고 목탑은 거의 안 남아있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해가 되죠. 고려시대 때 너무 많이 지었으니까. 신라 때부터, 삼국 때부터 있었던 그렇죠. 것들이니까. 그리고 고려 뒤쪽으로 가면은 노비가 되거나 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양민들의 어려움이 있었죠. 지나친 조세 그리고 군역 피하기 위해서 절로 들어가는 거죠. 절로 들어가면 피할 수 있어? 그땐 피할 수 있지 않았나요? 스님이 되면 불교 국가니까 군역도 면제, 세금도 면제, 심지어 땅도 있어서 좀 일하며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 땅을 가질 수 있었군요. 개인은 아니지만 절에. 절에. 그러니까 머리 깎고 들어가는 거예요. 태종 입장에서는 불교를 억제하고 싶었던 것도 하나 있었을 것이고 조세나 부역할 사람들, 군역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환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도첩제라는 걸 시행을 해요. 도첩제는 한마디로 너 승려해도 돼 라는 허가증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고 있는 사람만, 이것도 신기해요. 군역이나 세금을 매겼을 것 같은데 안 매겨요, 이 사람들한테. 보존은 해줬네요. 그러니까요. 불교를 완전히 밟아서 없앤 건 아니에요. 대신에 아무나 안 돼. 그리고 새로 도첩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양반은 100필 내놔. 양이는 200필 내놔. 왜 돈 많은 양반이 조금 내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유는 양반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도첩을 받고 싶으면 네가 뒤에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내. 이런 느낌. 제가 느끼기에는 태종이 불교를 무조건 억압하려고 했었다기보다는 워낙 조세 회피도 많고 군역 회피도 많고 이러니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더 크지 않았을까.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거네요. 법치국가로 넘어가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왕이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다 있잖아. 그나마 좀 분리시키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도 법이 있으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조금 제한을 걸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법이 이러한데 라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그렇죠. 있죠. 그게 아니었을까? 만든 제도가 통촉하여 주시옵소를 위해서 언론 3사를 만들죠.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사헌부는 뭐냐 하면 관리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최근에 뭐였죠? 공수처인가? 공수처. 그런 느낌이라고 좀 봐도 돼요. 왕의 언행도 감시를 해요. 왕을 그리고 감찰할 수 있나요? 제재는 직접 못하죠. 그냥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인 거죠. 사관원은 상소문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런 거 처리하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가끔 미신까지
지금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이유는 네가 잘못한 거야? 선대왕께서 연산군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잠시 없애기도 했었다고. 연산군 때만 잠깐 없어진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성종이 그걸 다 들어주던, 그래서 성군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산군 입장에서 봤을 때 힘없는 왕으로 보였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삐뚤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네. 연산군 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홍문관은 지식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이 뭐 하다가 그거 옛날에 그 비슷한 거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검색해서 가져와 봐봐.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이런 게 있었었고요. 이런 게 있었었고요.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문기관. 정도전하고 부딪혔던 부분이죠. 정도전은 재상정치였잖아요. 그렇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네. 이 사람들일 거예요. 이방원은 자기가 똑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자문기관으로 둬버려요. 결정기관이 아니야. 6조 직계제 직접 얘기해. 행정을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개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걸 걱정했던 게 정도전. 그래서 재상들의 힘을 억제를 한 거죠. 그러면 재상정치가 왕이 멍청할 때 괜찮으냐?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임진왜란 이후에 비변사라는 조직이 비대해져요. 비변사는 그 삼정승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비상대책위원회예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가요. 이게 흥선대원군 때 없어지나 그래요. 얘가 정책 결정까지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권 정치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귀족 정치랑 비슷해요. 귀족은 다수잖아요. 왕이 하나고 귀족이 있고 신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양반. 왕이 부정축제를 해봐야 한계가 있어. 근데 신하가 많아. 축제량이 더 많아져야 돼. 그럼 누가 고생해요?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귀족 정치, 집단 지도 체제가 낫지 않아?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진짜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의 경우 집단 지도 체제가 일반 시민, 백성, 국민들한테 더 피곤해. 더 많이 헤쳐 드시는구나. 네. 해쳐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많아지는 효과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복잡하다. 뭐가 맞는지 정말 모르겠다. 삼권 분립이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서로를 견제할 서로를 견제해라. 이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도 계속 실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완이 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는 얘기보다는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네. 이건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네. 이런 게 맞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행정가로서 이방원? 네, 잘 저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종의 아빠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주시는군요. 네. 그 세종이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어찌됐든 태종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이방원에 대한 평가는 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행정에 관한 한 그렇게 많은 평가가 있진 않더라고요. 저는 좀 조사를 해봤는데. 왜 그랬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흘러야지 평가 가능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방원 대에서 평가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선 역사랑 연결해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류. 저는 보류입니다. 네. 네. 다 들으시고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